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밀언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더보기란 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는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합격약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pespam.co.kr로 가시면 취뽀 꿀팁이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합격약국 웹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지원 포부, LH 경영 목표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며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을 해달라라고 5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경영 목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굵직한 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도시재생,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세부 실천 과제들이, 전략적 과제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이 많을 만한 키워드를 발라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전혀 관심이 평소에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신년사를 찾아보십시오. 혹은 최근에 언론기사, 한두 달 이내에 들어왔던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핵심적으로 지금 꽂혀 있는 사업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발라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두관식으로 쓰셔야겠죠. 뭐를 LH 경영 목표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두관식으로 경영 목표에 앞서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의 안정화, 강화, 구현, 확대, 구축, 선도, 이거 내가 하겠다. 이거 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포부를 밝혀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경영 목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역량이나 강점들을 바탕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필요한 글자 수를 늘리지 마세요. 그냥 바로 던지면 됩니다. 경영 목표의 안정화,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러 왔습니다. 그거 하고자 지원했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끝내시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나 강점 같은 부분들은 이번 항목, 다음 항목에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왈가왈부하면서 직무 역량이 어떻고 강점이 어떻고 논점을 흐리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나와야겠지만 이렇게 두 갈씩 앞문장에 바로 툭 튀어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항목에 이제 역량이나 강점들을 풀어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경영 목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라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보는 것이 1번 항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 중심을 따진다면 당연히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잖아요. LH 경영 목표 중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 있으며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으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본인의 직무 역량 및 강점인데 당연히 앞부분에 있는 입사 후 포부, 비전, 경영 목표에 대한 관심 이게 당연히 무게중심이 쏠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경영 목표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구체적이고 분명할수록 좋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재를 꼽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프로젝트 경험 등등 이런 공공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왜 눈을 뜨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좀 라이브하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으면 작성하시는데 매끄럽게 이어져 나갈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의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라고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직무 설명서 여러분들 당연히 보셨겠지만 두 번 보십시오.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직무 수행 태도라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적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의 강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작성하실 때 경영 목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따로 별도로 한 액션이 있느냐 혹은 경영 목표 기여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앞으로 임하고 싶은가
혹은 경영 목표에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에피소드가 있느냐, 혹은 지식이나 기술 함양 노력이 있었나, 이걸 좀 따져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친절하게 달아간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부분의 핵심 문장을 저는 소제목으로 고민 없이 올려라 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앞에서 던져놓은 포부를 자세히 풀어 쓴다고 생각하죠. 우리 앞문장에 나 뭐 하고 싶어서 온 놈입니다. 이거 하러 왔어요. 이 경영 목표 관심 있습니다. 라고 밝혔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본문에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력을 해왔는지를 썼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앞에 던져놓은 것을 마무리해 주는 거죠. 자, 봤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는 놈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 해낼 거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언급하면서 혹은 청사진을 뚜렷하게 제시하면서 끝내주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국민이나 공익이라는 키워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영달,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안 쓰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식상한 표현인데, 식상한 걸 넘어서 위험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해당 경영 목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고객이 누구냐? 국민이잖아요. 이 국민들을 위한 공익성의 측면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으로 알차게 500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기업 방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분명하고 내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되시겠지만, 다시금 직무 설명서 똑바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션, 이 현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적 과제들이 있죠. 디테일한 부분들이요. 이거를 수행해 나가는데 일반 사무직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일반 행정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만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액션은 결국 데스크의 기획, 관리, 평가, 조사, 검토, 수립, 환경 구축, 동향 분석 등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이 일반 행정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될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기획, 관리, 평가, 조사, 검토, 수립, 환경 구축, 동향 분석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하게 될 일 똑같이 내가 하고 싶다. 다만 어떻게? 지원을 통해서, 환경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문항의 작성법을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영 목표의 안정화, 강화, 구현, 확대, 구축, 선도, 이런 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기여하러 왔습니다. 특히 세부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다 보니 중요성이 이렇게나 중차대하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역시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그동안 실천, 발견, 적용, 함양, 발전 등등 시켜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향후 10년 내에 저의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를 반드시 이룸으로써 다시금 국민들의 그리고 공익 실천을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라는 마무리로 쓰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 틀은 바뀌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경험 및 경력 활동을 묻고 있고요. 본인의 학교 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전문성 향상 또는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귀하가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달라. 역시 500자를 묻고 있습니다. 기술직이시라면 별로 그다지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전문 지식,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역할 등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사회생활이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급여를 받고 직장인으로서 활동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역량만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 중심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식이나 스킬을 쌓아왔습니다 라고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경험 수행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았던 과제가 있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의 액션이 좀 컸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야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도전했습니다, 혹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나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시켜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실컷 풀어내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행정직 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문 지식, 자, 그 중에서도 실제 프로젝트 수행 등 구체적인 활동 액션 있으시다면 당연히 첫 번째로 쓰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회계, 통계, 법 등등의 전공 지식과 자격사항, 여기에 뭐 촌스럽게 저는 이런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렇게 절대 쓰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공부도 해왔습니다 라고 자격 공부를 해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우회해서 쓰세요. 그리고 사회활동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예산이나 회계나 기획, 사무, 행정, 민원, 법령 이런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꺼내보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공도 동떨어져 있고 참여했던 프로젝트도 없고 그 흔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업무 수행 태도로 승부를 보고 걸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협업을 해봤거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공익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거나 윤리의식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거나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거나, 그래서 철저한 봉사정신 등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게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무 수행 태도를 밀고 나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한 위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번 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이 순서는 뭐 이 정도면 되겠죠. 학교 생활했고 사회생활 했고 이 중에서 제가 역량을 개발하거나 경험했거나 경력을 쌓았거나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지식이나 스킬이나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냈고 혹은 나의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한편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해 오는 과정 속에서 난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 항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나 태도를 저는 견지해 왔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제가 지원한 업무 수행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나 혹은 담당하게 될 역할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저의 어떤 자세나 지식이나 기술이라면 이것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 보탬이 될 거라,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달성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마지막 문장을 소제목으로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항목 보겠습니다. 본인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달라. 당시 의견 전달 및 소통해야 했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항목 나왔을 때 무조건 순서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순서 뒤죽박죽 만들지 마시고요. 자,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묻고 있는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 그냥 꼰대입니다. 꼰대. 어떤 꼰대냐? 단순히 나이나 경험 많은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들 리스펙 해야지. 하지만 꼰대란 나이가 많아서 혹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밀어붙여서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안 됐던 불통 내외부 고객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귀를 알아먹도록 내가 이해시켰거나 설득했거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에게 감동까지 주었던 사례를 말해봐라. 요거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례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막무가내 민원인을 만나봤다거나 일방소통을 하려는 고연령 고객을 만나봤다거나 경험으로 대충 넘겨짚고 너 이거 해 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던 상사 혹은 관례상 비도덕적 업무 처리를 요구했던 그런 고객들의 케이스를 떠올려 보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성과 달성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좀 관철시키고 개진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 기성세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설득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견,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 방법. 그래서 너가 의사소통 어떻게 했는데? 이거 묻고 있잖아요. 자, 네 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첫 번째로 경청해야겠죠. 예의 바른 태도로 내부 고객의 불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속 정확한 불만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지를 내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매뉴얼에 기반해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해내는 게 우선이겠죠. 이게 잘잘못을 따질 것인가? 그래서 매뉴얼대로 안내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르지 못한 안내나 불편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은 취지나 목적을 설명하고 규정 미준수에 따라서 벌어질 수도 있는 피해 상황 등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고객들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나 고객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충고의 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충실한 오해를 없애는 안내의 태도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희생,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의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소재도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상사를 설득하는 상황이나 공동의 성과 달성 과정 중에서 내 의견을 주장했던 그런 사례, 펼쳐나갔던, 관철시켰던 그런 사례를 얘기한다면 공식적인 자료나 명확한 근거나 세부 데이터나 공식력 있는 전문가의 자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어야 설득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제시했다.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서 설득해냈다. 이런 과정들이 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화난 고객을 진정시킨 사례만 쓰라는 게 이 항목의 핵심이 아니고요. 기존에 관행이나 관습이 반복되던 그런 기성세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주장을 설득시켰던 사례가 있다면 저는 이것도 얼마든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쓸까? 공익 실현, 원칙, 규범, 법규 준수의 중요성,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었고 당장의 희생이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추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주춧돌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난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라는 부연 설명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만약에 소재를 쓰게 된다면 이런 소재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중에 많이 나이가 많은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주문 방법 굉장히 미숙했고 순서를 무시하고 우선적인 일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내했지만 기존의 순서 적용 방식이 그렇지 않았어.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정시키고 매뉴얼을 재차 확인을 했죠. 고객의 말이 일부는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매뉴얼 변경으로 순서 적용 방식이 바뀐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미흡했던 안내와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업무 교대 시간 지났지만 저는 그때 끝까지 남아서 그 고객의 업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따로 시간을 내서 도왔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매뉴얼의 취지 그리고 다시 고객님한테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순서를 좀 지켜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들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CS 만점을 주게 됐죠. 이런 사례 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많은 고객들이 바뀐 매뉴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부착하고 눈에 잘 띄도록 시각화했다. 이게 이제 방법으로서 와주는 거예요. 매뉴얼 역시 간소화했고 빠르게 설명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해당 불만 고객의 사례들을 직원들이 모두 알도록 공유했다. 같은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업무 외적인 일도 수행을 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잠깐의 불편, 잠깐의 희생이 미래의 불만 민원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객들 역시도 쉽고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재방문율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같은 소통 방식을 업무에 적용해서 일의 효율은 물론 고객 응대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다져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냥 개발 한번 써봤어요.
자, 그래서 3번 작성법 어떻게 되느냐? 순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 나이 많은 혹은 경험 많은 내외부 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진 상황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었습니다라는 상황 설명. 그리고 불만이나 문제의 원인 파악을 하게 됐고 경청 공감 과정 통해서 매뉴얼 규정 확인했고 사과하고 혹은 이해시키고 혹은 설득시켰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라는 식. 그리고 이어서 당시 제가 취했던 방식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소통의 중요성과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소통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며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어떤 일부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 업무 수행 과정 중에도 적용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내가 생각하는 소통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고 반드시 이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문장이 여러분들 쓰시는데 나왔다면 바로 그냥 소제목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히 순서 뒤죽박죽 섞지 마시고 순서대로 흐름대로 지문에서 나온 대로 쓰시고 최종 인사이트가 무엇이냐, 업무 적용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 이런 것들 빼놓지 말고 작성을 마무리 문장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넘어갈게요. 자, 4번 항목입니다. 주변 지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달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나 좌우명을 기술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변 지인과의 평소 관계를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던 계기 또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원만하지 못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해 기술하라. 이렇게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쓰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저는 그냥 물론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대인관계를 묻는 항목이긴 하지만 지금 묻고 있는 지문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요거 그냥 성장과정 스토리로 구성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이라는 것은 자기 반성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항목을 쓰실 때 이런 게 좀 나와주면 좋겠죠.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펼쳐나갔고 그동안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특정 사건을 겪어나가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생겼고 그것이 나의 좌우명이 되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이 되었어. 그런 깨달음을 나는 알게 되었고 개선 방식도 알게 되었지. 그래서 특히 기존의 대인관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이런 소재가 있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대인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게 개인 간의 불화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인 팀워크를 무너뜨리는 조직의 불화로 번질 뻔했던 일을 겨우 가까스로 바로 잡았다라는 스토리가 여러분께 있으시다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항목은 조직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융화력, 일을 해나가는 업무 수행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려는 항목이기 때문에 조직 이야기가 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머리를 한번 쥐어짜 봤는데,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 친구랑 싸운 그 사례들이 많겠지만 함부로 아무 사례나 갖다가 박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반성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 깨닫고 바뀔 만한 반성이어야 되지 인성적으로 글러먹은 그런 사례를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친구의 어떤 다양성, 다양한 주장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다. 두 번째로 내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평가했다. 그래서 멀어졌다. 세 번째로 과거에 상대방이 작은 실수를 했던 게 맞지만 그 실수를 과대 해석해서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원해졌다.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만을 듣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던 그런 사례, 혹은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불신을 불러일으켰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대립 이후에 상대를 무시해서 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던 그런 사례들, 이거를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했고 선입견을 제거했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했고 상대방에 대해서 면밀히 먼저 관찰했고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했고 보다 많은 관심으로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그때 나의 반성을 계기로 삼아서 노력을 해왔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었고 베스트는 조직의 성과 달성까지 이어질 수 있었더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나는 이 대인관계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전파하고 있다라고 써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결국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사람인데 되려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이제는 해결시켜내주는 역할까지도 나서서 하고 있다라는 스토리까지 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순서 지켜주시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틀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원칙이나 저는 좌우명이 있어요.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저는 이런 원칙, 이런 좌우명으로 결과적으로 끊어졌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던지시고 이제 사례로 넘어가는 거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평소 지인과의 관계는 어떠했어요. 그런데 특정 사건으로 특정인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둘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사로운 감정뿐만이 아니라 팀워크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혹은 자발적인 저의 노력을 통해서 제가 크게 잘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나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결과 관계를 가까스로 회복시킬 수 있었고 팀의 성과 달성까지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은 바가 커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이나 좌우명이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늘 견지하고 살고 있고요. 향후 업무 수행 과정 중에도 적용해서 팀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자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소개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고민되었던 상황이 뭐냐? 두 번째가 당시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요걸 이제 묻고 있죠. 자, 일단 소재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사실 작성 방법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재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머리를 좀 쥐어짜 봤습니다. 자, 어쨌든 소재가 가장 고민되긴 합니다만 소재만 정해지면 사실 작성법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쉽게 쓸 수 있을 만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성법 그냥 술술 한번 풀어보면 간단하게 상황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편의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시간, 돈, 체력 등등이 세이브되는 상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이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나의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결국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개인적인 희생까지도 감수해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원칙 준수, 법규 준수, 규칙 준수, 사회적 책임 등을 짊어지는 것에 대한 명분 때문이었다. 나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원으로서도 역시나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떤 소재가 가능할까?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소한 경험을 공공의 이익으로 확장시켜도 된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가 근무했었는데 빵의 신선도 관련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날 저녁에 구운 빵이 남았어. 그런데 아침에 구운 빵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에는 맛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그냥 내놓으면 당연히 매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재고 처리할 그런 공수도 안 들어가고 진열할 만한 그런 부담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개인적인 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다. 하지만 손님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 왜? 신선한 빵만 내놓기로 약속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는 전날 구운 빵은 모두 폐기 처분했어. 하지만 대안으로 저녁 시간에 굽는 빵의 양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줄여놓고 번거롭지만 아침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많은 양의 신선한 빵으로 매대를 채워 넣었다. 이런 스토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준법 정신 발휘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사례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자, 지하철 개찰구가 고장났어요. 나 하나 눈 감는다면 공짜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개찰구를 양심상 이용하기로 하고 금세 수리될 걸로 예상을 했죠.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대로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개찰구로 공짜로 통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내가 계속 공짜로 이용할까?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역무원에게 알립니다. 왜? 당장의 편의, 의도치 않은 불법 행위라는 것이 결국 대중교통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시민 의식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범죄자를 양성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편의를 생각하기보다 공익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유료로 사용해야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과 내에서 암암리에 불법 복제돼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학과 사무실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PC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불법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누가 사용했는지 어떻게 밝혀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그래서 다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었죠. 이거 과연 묵과할 문제냐? 갈등이 생겼으나 저는 결국 그거 먼저 삭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애들한테 개욕 먹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대안으로서 뭐 했냐? 대신 학과 내 공금 중 일부를 그래, 이거 유료 프로그램 우리 당연히 써야 되는 필수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정정당당하게 사용하자라고 문제를 공론화했고 통과를 시켜냈다. 이러면 이제 다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법 준수 위반이 결과적으로는 집단의 범죄화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었고 제작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 나도 언젠가는 제작자가 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저작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행이나 관습 이거 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학과 내에 오랜 관행과 관습으로 고학번들만이 누리던 편익이 존재했다. 사물함을 독점했거나 뭐 공금 사용을 임의로 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권한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막상 고학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간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과연 이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 편익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러면 나도 그 권익을 역시나 누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나 나는 이 관행과 관습을 결국은 갈아엎기로 결정하고 액션을 취합니다. 잘못된 인식이 학과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기도 하거니와 후배들에게 좋은 문화를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고학번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병폐, 적폐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유형, 세 가지죠. 유형은 세 가지. 이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이 항목에 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으로 시간을 좀 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술술 써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LH의 자소서 항목 해설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